이강민의 잡지사 6월 5 19번째 페이지. 갓근 고쳐매고 유람갈 채비 마친 역사의 신 갓광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이제 CBS에서 사람 이름 앞에 뭐 갓을 붙이는 거를 최대한 좀 지양하는 편인데. 네. 선생님은 실제로 갓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갓광일로 아주 시원하게 네.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팔종성 대표음에 따라서 뭐 갓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네. 그 갓과 그 갓은 다르지만 그 네. 갓으로 발음이 되니까 네. 그 갓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으신가요? 네, 좋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박나은이와 함께 저는 오늘도 이제 모자 사이즈 안 맞는 몸종 느낌으로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광일의 팔도유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서울 구석구석 지명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영등포구, 마포구 할 때 그 행정구역 구가 일제시대 때 처음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밖에도 서울 지명 중에 일제시대와 관련 있는 지명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지명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나라 지명에 손을 대는데 첫 번째는 아예 일본 이름으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충무로 일대를 본정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표현으로 따르면 혼맛지라고 혼맛지. 부른다거나 네. 아니면은 종로를 우리는 길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돌이라는 의미의 종로통. 종로통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발음으로 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 가시면은 이제 그런 이름들을 쉽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아예 바꾼 사례가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1914년쯤에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폐합하는 과정 속에서 두 개의 동네를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인방과 대사동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관인방의 인, 대사동의 사. 인사동이구나. 예. 이런 이게- 모자 많은 그렇죠, 많은 인사동.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저쪽에 서쪽으로 경복궁 서쪽으로 가면은 옥동하고 그다음에 인왕동이 있어요. 네. 옥- 옥인동.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지명을 이제 일제 강점기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보기도 하고요. 어.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게 분명히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이름이긴 하지만 네. 그 100년 넘게 써왔고 그다음에 옥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왕동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 동네에 있던 그렇죠. 이름이니까 예. 실제로 우리나라가 1908년쯤에 또 그런 방식으로 한번 그 지명을 통폐합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게 꼭 필요하다고 싶으면 바꾸고 그렇지 않다면은 좀 놓아두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양설이 있는데 네. 이거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를 한번 하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있었던 지명 몇 가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일제강점기 이후에 생긴 지명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방송 듣고 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 구독자 거인의 어깨 위님께서 이제 박광일 선생님께 질문을 남기셨어요. 선생님, 제가 사는 곳은 신도림인데요. 근처에 보면 신림, 대림, 도림, 오류, 목동 이렇게 유독 숲이나 나무에 관한 이름이 많더라고요. 뭔가 서로 유사성이나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늘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냐면 네.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동네가 나무가 많았다라는 가설이 하나가 가능하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 동네 이름 중에 어떤 동네가 처음에 숲을 림자를 썼는데 이 림자가 계속 다른 데로 재생산이 되는 과정. 유행.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중에서 일부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무가 많아서. 여기 잡지사가 있는 목동도 나무가 많아요, 지금도. 이건 심었습니다. 아, 지금 나무 저 목자지만 같은 상놈이 뭘 알겠습니까? 나무 목자지만 예. 아마 여기도 저기 목장을 염두에 두는 그 네. 목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나무 목자로 바뀐 것 같고. 그래요? 네, 오리동 같은 경우가 이제 오동나무하고 버드나무를 가리키니까 여기는 실제로 나무가 많았던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동네에서 가만히 보면은 흥미가 이제 조금 중심이 되는 동네가 이제 지명이 어떻게 보면 상정이 되는데 바로 도림입니다. 도림. 예. 그러면 도림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역시 가능한데 네. 하나는 여기에 진짜 나무가 많았다. 네. 숲이 많았다. 그래서 길 옆에 나무가 많으면 도림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말로 여기가 예전에 길을 만들었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걸로 도야미리 이렇게 불렀는데 도야미리를 빠르게 부르니까 도림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도림이 하나가 이제 이름이 정해졌는데 이게 나무가 많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도림에다가 그 옆에 새로운 동네가 생겼어요. 네.
신도림. 신도림. 그런데 이 도림하고 그 옆에 대방동하고 합쳐요. 뭐지 그러면? 대림. 대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다른 데도 전부 다 숲을 임자가 들어간 이런 사례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가능한데 원하시던 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좀 그게 또 역사의 뇌미죠. 예. 자, 그럼 우린도 이제 신림, 대림 가까운 곳부터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남서부에 위치한 구로구 얘기를 해볼 텐데요. 구로라는 지명에는 어떤 뜻이 있나요? 아홉 구자의 그 늙을 노자, 그러니까 노인을 뜻하는 말이니까요. 아홉 노인?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가설도 있지만 결국 이 동네 아홉 분의 노인분이 오랫동안 장수를 하셨고 아마 예전에 이제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느낌하고도 사뭇 달랐던 게 일종의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뭔가 상담하고 고민을 들어주는 예. 그런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네. 이름이 많이 퍼졌을 겁니다. 그 지역의 현자 느낌. 그렇죠. 그리고 또 우연히 아홉 구자네. 네. 그러면 이제 동양에서 가장 좋아하는 양수가 아홉 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구로라는 이름이 굉장히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구로 어르신이, 그러니까 아홉 어르신이 사시는 동네, 네. 그리고 구로동, 그러니까 그 구로동이 중심이 된 구니까 구로구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명의 아주 현명한 노인들의 네. 뭐 후손 되시는 분이라든지 그분들 아시는 분들은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구로구의 위쪽이자 잡지사의 모회사 CBS가 있는 양천구로 가보겠습니다. 양천은 무슨 뜻인가요? 벼대 양자의 내천자니까요. 이 두 가지로 해석을 가능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위에 있는 동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걸 각각 따로 해석을 해서 볕이 잘 들고 네. 개울도 많은 맑은 개울이 흐르는, 지금 여기 안양천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양천하고 그다음에 여기 볕이 잘 드는 평평한 평지가 있으니까 양천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양자, 양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바로 옆 동네에 양평이 있어요. 그렇죠. 양평동이 있는데 네. 이 양평은 벼대 양자가 아니라 버드나무 양자예요. 버드나무 양. 예, 왜냐하면은 물가에다가 예전에 버드나무를 심으면 이 뚝이 튼튼합니다. 아. 이 버드나무가 원래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버들 양자를 쓰고 그다음에 동네가 평평한 동네니까 평자를 써서 양평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네. 우리나라 전철역 가운데 유일하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같은 역 이름이 양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양평이 경의중앙선에. 그렇구나. 양평군이. 무슨 이런 깨알 정보까지. 네. 그런데 이제 거기하고 이제 평자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양평군의 양평은 평평할 평자고 여기는 땅을 가리키는 평자를 가리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다르긴 한데 양평은 또 내력이 또 다릅니다. 원래는 이 동네가 양근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옆에 지평이라고 하는 동네랑 네. 1908년쯤에 두 동네를 합쳐요. 그래서 양평의 양, 지평의 평 해서 양평. 그러니까 1908년 이전에 아무리 지도를 뒤져도 여기는 양평이라는 동네는 찾아볼 나오지가 수가 없다. 않는 거죠. 야, 그렇습니다. 또 이런 유래가 있었고요. 참고로 직접 답사한 풍경을 화폭에 담는 진경산수화로 유명한 화가죠. 겸재정선이 한때 양천 현령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의 강서구를 포함하는 지역이었는데 정선이 이때 강서구 곳곳을 그린 그림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고 저희가 유튜브로도 띄워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경산수를 통해서 그 시대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도시로 모두 바뀌어버렸지만 네. 옛 풍경들이 굉장히 예뻤겠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서구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한강 일대라든지 나중에 이제 다른 동네도 그려놓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진경산수는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요. 인상적인 장면을 포착을 해서 그립니다. 우리 뭐 대전 칠경 이럴 때 뭐 그림 그리면 되게 약간 멋있는 것만 딱 그려놓고.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예를 들어 어떤 팬이다. 나는 이강민의 팬이다. 예. 100명이 있으면은 이강민만 도드라져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저를 가장 좀 확대하고 예. 어깨도 좀 넓게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얼굴도 되게 있는 그대로 모자도 잘생기게. 가스로 바꿔주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모습이 다르게라고 하지만 그 인상적인 느낌을 바탕으로 그려낸 것. 그러니까 실경이긴 하지만 똑같이 사진처럼 그리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여기 현감으로 왔고 하니까 이 동네 애착을 가졌고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여러 경치들을 그린 것들이 있어서 가끔 배 타고 저 행주까지 가서 네. 또 그 앞에 풍경도 그린 것들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살짝 보정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자, 이번엔 1963년 이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잠실.
이 잠실이 세종대왕 때 생긴 지명이라던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잠자가 들어가는 동네가 여러 있는데 누에 잠자거든요. 누에. 그러니까 누에 잠자가 들어가 있는 동네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네. 하나는 동네 자체가 누에처럼 생겼어요. 아, 모양이. 누에가 이렇게 그 애벌레긴 하지만 약간 머리 부분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렇게 튀어나온 동네. 약간 땅콩 모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 동네가 어디냐면은 잠두봉 있는. 아, 잠두봉.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누에 머리네, 잠두봉. 네, 잠두 누에 머리라는 네,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곳이 있고 네. 지금 여기가 잠실 잠원. 잠원. 이 두 개 붙어 있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누에 잠자는 여기는 누에를 담지 않았어요. 그냥 평평해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는 누에를 실제로. 기른 동네다. 아, 실 뽑았군요. 그렇죠. 그럼 누에를 기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가 필요하죠. 뽕나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전벽해라고 하는 뽕나무 밭이 바다로 박혔구나. 아하. 그러니까 여기는 잠실이라고는 하지만 딱 머릿속에 손들은 네. 누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뽕나무 숲이었네. 아하. 이거를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상전벽 진짜 찐 상전벽해 지역이 그렇죠. 강남이네요. 네, 상전도 도시 굳이 도해, 바꾸자면. 네, 도해로 예. 바뀐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예, 돼서 여기 말고도 사실은 이제 여기는 예전에 동잠실이라고 불렀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동을 떼고 잠실 이렇게 불렀고 무엇보다도 잠실은 섬이었습니다. 잠실이 섬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석촌호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한강 본류였고요. 아, 그래요. 잠실 북쪽으로 흐르는 게 지류였는데 네. 잠실을 개발하다가 본류가 막히고 네. 지류가 커졌어요. 그러면서 잠실이라는 곳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은 남쪽으로 붙어버렸는데 네. 이걸 만약에 원래대로 했으면은 네네. 잠실은 북쪽으로 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강북이 될 뻔했던. 아, 그러네요. 근데 왜냐면은 우와. 여기를 키우면 그러면 강북쪽에 그러니까 뭐 석촌호수 같은 호수 두 개가 있고 네네. 그렇게 붙었을 뻔했는데 와. 당대 사람들은 막 한탄을 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를 왜 남쪽으로 붙였냐고.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신의 한 수였다. 뭐 남쪽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야, 이거 몰랐네요. 네, 원래 이제 부리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던 네,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옆쪽에 선정릉도 보고 가겠습니다. 선정릉은 뭐 조선왕조 무덤 중 하나일 터인데 누구의 능인가요? 네, 설릉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종과 정현왕후, 그다음에 정릉은 중종의 무덤인데 네. 이제 설릉하고 정릉이 있으니까 이제 이 앞에 두 글자를 따서 선정릉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두 무덤이 시신이 없는 상태로 추정된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또 확신은 못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봤을 때 가장 보물이 많을 걸로 추정되는 곳이 네. 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나 백제, 신라, 고분, 특히 신라 고분 같은 경우 보면은 엄청난 유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네. 도구를 이제 조선 왕실의 무덤들이 그 한양 곳곳에 있으니까 네. 주변에 있으니까 이거를 도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팠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 안 파져요? 이게 무덤의 규모에 비해서 네. 여기에다 석회를 부어 넣었습니다. 아,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다. 네, 예, 그러니까 조선 이게 능. 삽이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팠어요. 네. 그럼 금이라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조선 왕릉에 보면은 예. 약간의 예물, 그다음에 그러니까 옥으로 만든 그분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만 일부 들어 있고 이른바 값어치가 있는 유물은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설릉이나 정릉 중에 하나를 파고 네. 아유 이제는 파봤자 노력에 비해서 생기는 게 없어라고 거짓거리구나. 예.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덕분에 사실은 이제 설릉이 좀 피해를 입고 정릉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왕릉들은 네.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불에 맞거나 네. 아니면 이런 정도의 피해를 입고 본격적인 도구를 당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과학기술로 그걸 안해를 못 보나요?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근데 이제 그 유해까지 보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가 그렇군요. 되기도 예, 하고요. 예. 일부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전부가 없어졌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냥 왕릉은 왕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설릉하고 계비했던 정현하고 묻혀 있고 그 다음에 부인이 되게 힘이 세가지고 혼자 묻혀 있는 정릉, 그러니까 중종. 네. 원래는 다른 부인하고 묻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정왕후가 아니 나랑 묻혀야지 하고 같이 묻혀 있던 무덤을 옮겨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나중에 신하들이 같이 묻혀주기 싫어갖고 문정왕후는 따로 묻어요. 네. 그 태릉입니다. 그래서 무려
왕비가 3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거의 유례가 없이 혼자 잠들어 있는 분이 또 중종, 임금의 정릉 이렇게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역사 사실을 모르니까 왜냐하면은 정연왕후 무덤하고 성종 무덤을 같이 설릉으로 보거든요. 네. 이걸 모르니까 예전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무덤이 3개 있는 거예요. 설릉에 무덤이 그 봉분이 2개, 능침이 2개가 있고 정릉에 능침이 하나 있습니다. 예. 삼릉이네. 그래서 한때 이 지역에 삼릉이라는 지명이 들어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삼릉. 그래서 선정릉을 가리켜서 삼릉공원 이렇게 불렀고 지금도 선정릉에 가면은 삼릉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네. 이게 역사 공부를 잘 안 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을 하셔서 이런 잘못된 그 지명은 아니지만 그 동네를 가리키는 또 다른 별명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광일 선생님 같은 분한테 이제 자문을 좀 구했어야 되는데. 자, 이번엔 동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면목역이 있는 면목동으로 가볼게요. 나으리 쇠내가 면목이 없습니다. 할 때 면목은 아니겠죠?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면목동에서 자랐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면목동에서 자랐는데 이제 왜 이렇게 예전에는 뭘 그렇게 주소 같은 걸 잘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뭐 예비군 훈련 가든 그다음 군대 가든 넌 어디서 왔니? 네. 그 호구 조사를 그냥 사사건건 밑에서부터 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4대조까지는 아니라도 할아버지부터 다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동네가 면목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예쁜 동네들도 있는데 좀 멋있는 동네들이 멋있는 동네들도 있는데 괜히 좀 송구스러워지고. 네,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제가 한자를 몰라서 약간 말을 꺼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부끄러웠던 나의 고향.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알고 봤더니 뭐 나쁘지 않더라. 뭔 뜻이길래? 이게 면자가 바라본다는 그러니까 얼굴 면자지만 사실은 얼굴 면자는 바라본다는 뜻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목자가 목장을 가리킵니다. 아, 목장. 장안평이 목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면목동에서 아래쪽을 남쪽을 바라보면은 그 중랑천을 기준으로 장안평이 딱 보이거든요. 네. 예전에 그 벌판에서 네. 소, 말이 뛰어노는 것을 보니까 이 동네가 저 목장이 보이네? 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면목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쪽에 소랑 말 목장이 크게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경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장들이 여럿 있었는데 서울 인근은 지금 한양대 일대에 거기에 이제 목장을 크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바라보는 동네 이런 의미를 붙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처에 이제 뭐 장안동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랑하는 마장동도 그러고 보니까 뭐 말맞자 네. 노원 그러니까 노원에도 그러니까 마들이라는 곳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동대문구에도 마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같이 역시 마장이라는 것이 말을 기르던 그런 어떤 동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곡동도 비슷한 연관이 있습니까? 중곡은 사실은 이제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곡동 옆에 능동이 조금 재밌습니다. 능동이면은 앞에서 선정능 네. 왕의 무덤을 가리키는데 네. 능동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네. 무덤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된 거죠? 옮겨갔습니다. 어디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의 무덤이 있었냐면은 그 순종의 첫 번째 황후였던 순명효황후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 세자 빈이었기 때문에 유강원 이렇게 불렀다가 순종이 황제로 올라가면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유릉이 돼요. 네, 유릉. 유릉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순종이 승하하고 나서 금곡에 같이 묻히면서 여기 있던 순명효황후를 옮겨와서 합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유릉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하기 여기 유릉이 있던 동네를 두 글자로 줄이면 능동. 그렇게 되니까 이 내력을 몰랐던 많은 분들이 여기 무덤이 어딨지?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굉장히 넓은 동네가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어린이 대공원. 능동 어린이 대공원이 들어갔는데 이 어린이 대공원이 넓고 평평한 부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여기에 황후의 왕릉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능은 옮겨져도 이렇게 지명이 남아 있으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를 또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번에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종로는 무슨 뜻을 가진 지명인가요? 종이 있는 길. 종이 있는 길. 종은 보신각. 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로가 그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농사지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시계가 있지만 예전에 예를 들어 그 도시 같은 경우는 이 종을 쳐서 성문을 열기도 하고 성문을 닫기도 하고 또 낮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를 알려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잘 들리는 곳에다가 만들어 놔야 되니까 보통 도시의 가운데에 종각을 설치합니다. 가운데. 네, 그래서 수원 사시는 분들도 우리 동네도 종로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요. 예. 광주에 이제 남한산성에 있는 우리 동네도 종로가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종로는 바로 이 종을 두고 쳤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서울의 종로는 조금 더 특별하겠죠. 이 길이 이제 흥인지문에서 시작을 해서 숭례문 사람들을 종각에서 만나가지고 광화문으로 가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 안의 도로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요. 구름을 쫓아가는 사람들. 운종. 그래서 종로의 다른 별명이 운종가 이렇게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렇군요. 종로라는 지명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비롯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종로구 마스코트도 그 종의 눈, 코, 입이 달린 종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보신각에 있는 걸 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치게 되는 것들이 보면은 또 한편으로 이 지역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종이 임진왜란때 잠시 다른 데 간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저희 지금 이러다 서울 3편 하겠는데? 네, 임진왜란 때 잠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그 명나라 장수가 있는데 종이 없는 거예요, 시내에. 숭례문에 종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게 지금 그 명동 일대였거든요. 네. 거기다 놓고 종을 쳤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종을 걸어놓고 치네? 뭐지? 종현. 종현. 그래서 명동 성당을 다른 말로 종현성당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지명이 또 종현이라는 지명이 한때 종이 그쪽으로 갔었기 때문에 지명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지명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종로 1가, 종로 2가, 종로 3가 이렇게 부르는 게 일제강점기 때 시작된 명칭인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순서를 붙여서 1, 2, 3, 4로 동을 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예 다른 동명을 붙여줘요. 네. 서울에 보시면은 분명히 내가 관철동에 왔는데 그 옆에 청진동인 줄 알고 그다음에 그 옆에 갔더니 인사동이에요. 동네가 되게 조그맣지만 다 다른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예. 굳이 여기다가 1과 2가 너무 멋이 없는 거죠. 모름지기 지명이란 말이지 하면서 다 이름을 붙여놨는데 예. 일본은 굉장히 독특하게 성주가 있는 성을 중심으로 첫 번째 도는 도로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도는 도로가 있고 네. 세 번째 도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순위에 굉장히 익숙한 도시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갖다 심었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1, 2, 3, 4를 붙이는 게 익숙한 거죠. 예. 그 동네를 우리는 순환 형식은 아니지만 네. 여기가 1이 되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옆에는 2, 그 옆에는 3, 그 옆에는 4.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패턴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큰 도시들 보면 1가동, 2가동, 3가동이 익숙하고 네.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다 다른 또 동명을 붙이면 네. 헷갈리거든요. 네. 제가 분명히 엊그저께 면목동 살았는데 네. 동명이 바뀌었다고 학교 이름이 면남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이름을 붙이면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너는 여태까지 면목동에 살았는데 1동에서 아니라 2동으로 바뀌고 또 2동을 분구해서 3동으로 만들고 이런 방식이 편리해서 지금도 쓰고 있지만 그 시작은 일제강점기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종로이가 김두한이요. 요 명대사에 이런 역사가 숨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사를 제가 중절모 대신 패랭이를 쓰고 쳤다는 게 그렇죠. 허무하네요. 네. 예. 나으리 서울 3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어떡하죠? 저희 원래는 이제 타도로 가보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타도를 갔다 나중에 서울을 한 번 더 올까 아니면 서울을 바로 이어서 3편을 갈까요? 우리 에디터들 답신 주세요. 나으리의 결정에 따르겠답니다. 네. 다음 주 어떡할까요? 일단은 그럼 다음 주로 갔다 오고요. 지금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일제강점기의 지명. 네. 그리고 그 변화에서 우리가 새롭게 붙여놓은 지명 이 얘기가 빠졌어요. 맞아요. 을지로가 왜 을지로고 원효로가 왜 원효로인지 이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맞아요. 라디오 오프닝에서만 하고. 네, 오프닝 얘기했는데 본문에 없는 이런 방송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붙여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대신 그 다음 시간에 어디를 갈지는 오늘 정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할 시간을 주신다면 조금 더 충실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서울 3편을 하고요. 그 뒤에 1, 2주 뒤에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를 저희가 지금 결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거 어떻게 결정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과학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박광일 선생님 옆에 돌려 돌림판이
준비돼 있습니다. 하다 잡지사에서 이런 걸 다 하네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특정 지역으로 넘어가기를 자꾸 우리 에디터에게 유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약간의 조작 방송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더라고요. 조작 방송이라기보다는 예. 여름도 되었고 또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재미있는 곳들이 있으니 거기를 먼저 소개하고 싶은 열망 이런 것 열망이 때문에 있었다. 제가 어떤 지역을 좀 넓게 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지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파일을 좀 만들어 크게 달라고 만들어 부탁을 달라고 드렸습니다만 청탁을 했으나 저희는 또 이제 공정한 방송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서울과 경기도를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요. 이제 나머지 지역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따로 이렇게 빼서 5개 후보지 가운데 과연 다다음 주에 우리가 어디를 여행할지를 지금 박광일 선생님께서 박광일 나으리께서 직접 돌려서 결정해 주시겠습니다. 좀 가슴이 떨리는데요. 그렇죠. 제가 라디오 출연 중에 이렇게 진짜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저 하면 어쩔 거야 진짜. 가 쓰고 왜 돌림판 옆에 계신 거야, 박광일 선생님. 알겠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첫 경험인데 잘 돌려주시고 준비하시고 돌리세요. 강원도, 제주도, 경상도, 충청도입니다. 이렇게 환호할 일인가? 예. 환호할 일이죠. 충청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의 고장. 충청부터 다다음 주에 떠나보시. 선생님 표정이 안 좋으시다고.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회오리를 한번 돌아야 의도했던 지역이 충청도는 아니셨기 때문에 약간 좀 안색이 안 좋은데요. 저는 좋습니다. 제 고향으로 다다음 주에 서울 3편에 이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지명의 유래 알려주신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